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금융투자협회 규정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용 공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용이라는 건 돈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신용거래 쓰는 분들 계시죠? 그거는 이제 증권금융이나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제 신용공여죠. 그래서 금융투자업 규정상에 신용공여할 때 담보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규정에 신용공여에도 규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책 보시면 내용이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중요한 내용,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하면 사실은 그냥 책 갖다 놓고 서로 같이 읽어야 돼요. 내용 워낙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 공여할 때, 자,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리면 이렇게 담보 내잖아요. 담보. 그 담보 재산에 대해서도 가격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탁자산 평가 방법 할 때에도 그 예탁자산 평가 방법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달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약해서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가액입니다. 똑같죠? 예탁자산 평가 방법하고. 그 다음에 상장 주권 ETF는 그날 종가입니다. 그래서 종가 불가능하면 최근일 기준가액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채권이나 공모 파생결합증권, 즉 여기 ELS죠. 요건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그걸 기반으로서 투자매매업자나 중개업자, 즉 증권사가 산정 가격을 한다. 똑같습니다. ETF를 제외한 펀드,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다. 그때 그 가격 평가가 없다 그러면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신용 공여할 때 담보가격 산정하는 방법과 예탁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왜 똑같은 걸 두 번 해요? 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한 번 더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담보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정하는 담보가격 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주권 중에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즉 우리나라에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인데 해외 시장에는 상장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날 해당 증권시장, 그 해외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가라는 건 최종의 시장 가격, 그러니까 종가 개념입니다. 종가. 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됐기 때문에 그 증권시장에서 나온 해당 시가를 담보가격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에 기업 어음증권, 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증권. 여러분 파생결합증권은 ELS고요. 파생결합사채는 ELB라고 그래요. 이 ELB는 지금은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얘는. 채권으로 분류해요. 얘만 파생결합 증권으로 분류하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근데 이 상장 지수증권은 ETN입니다. 요거는 빼고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에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으로 이 담보가격을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된 채권평가회 중에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기초로 그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상장지수증권은 그날 종가로 평가를 하고요. 그 밖에 증권은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미리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담보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앞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사해외 통화 선물 거래입니다. FX 마진 거래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 유사해외 통화 선물 거래 봤는데 이건
적은 증거금으로 해외 통화에 대해서 선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자 이거죠. 거래 대상. 해외 통화 선물 거래니까 원화를 제외한 이종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고 다른 나라 통화. 주로 달러, 유로화에 대한 통화 선물 거래. 유로,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해외 통화 선물 거래. 달러, 엔화 환율에 대한 해외 통화 선물 거래. 그래서 이종 통화 간의 환율이 거래 대상이다.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들어간 환율은 안 돼요. 원 달러, 엔과 원 사이의 환율에 대한 선물 거래가 아니고 원화를 제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화와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FX 마진 거래는 굉장히 원화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 단위는요. 그 기준이 되는 통화의 10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기준 통화 안에 한 거래를 하면 10만 단위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위탁증거금은요.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달러 이상이다. 그래서 위탁증거금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금액을 대충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 그 미화 기준으로 10,000달러 이상이고요. 미국 달러만 증거금으로 받는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회 통화 선물 거래는 미화 10,000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받고요. 미국 달러만 증거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50% 이상 미화로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위탁증거금은 달러, 10,000달러 이상 미국 달러만 증거금으로 인정하니까 유지증거금도 어쨌든 달러입니다. 그래서 위탁증거금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라는 거. 거래 방법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 통화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거래 방법은요.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 계좌 갖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이런 것만 취급하는 이런 걸 취급하는 각종 선물회사나 증권회사 그 회사 명의 이름만 회사 명의로 하고 계좌가 내 이름이 아니고 그 회사 명의를 빌려서 그 안에서 모든 동거래는 내 계산이죠. 그래서 투자자 계산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포지션을 보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는 똑같은 투자자가 동일 통화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달러, 유로와 이 환율에 대한 통화 선물 거래를 하는데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어요. 사자, 팔자를 동시에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 자, 이번에는 이제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ELB 같은 파생결합 사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물 발행 제한, 이거 뭐냐면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이 중에 ELW는 제외. 항상 ELW는 옵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자, 어쨌든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 이거 ELB라고 그랬죠. 채권입니다. 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ELS나 뭐 ELB 이러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만기로 해라. 그리고 조기 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이 ELS 같은 건 조기 상환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초 조기 상환 기간을 또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라. 그래서 적어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는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조기 상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조기 상환 조건도 최초는 3개월 이상으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3개월 기억하시고요. 3개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초자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은 뭘로 하느냐? 발행 당시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대개 ELS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연계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의 가격 아니면 주가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가지수는 S&P 500 지수, 뭐